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5시 35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1938년 삼성상회로 출발한 삼성그룹은 창사 이래 79년 만에 처음으로 그룹 총수의 구속 사태를 맞은 상황인데요. 법원이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원래 예측을 좀 하셨습니까? 아마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특검이 지난 3주 동안 상당히 많은 보강 수사를 해서 새로운 증거들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번에는 아마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많은 예측이었고 저도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야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냐 이렇게들 허탈해하는 국민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라디오 방송에서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까지 틀면서 좀 뭔가 이 국민들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것을 좀 확인하는 아침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법 앞에 많이 평등하다라는 걸 확인시켜준 셈이죠. 앞서 장윤선 기자도 얘기했습년만 이제 삼성그룹 총수로서는 최초의 구속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창립 이래 뭐 70몇 년 그랬을 뿐만 아니라 63년인가요?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사카린 미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비료를 헌납하는 것으로 구속을 피한 바가 있고 또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만 두 번 다 불구속 됐고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사면 복권을 받았죠. 원포인트 사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반세기가 넘는 어떤 사건에도 불구하고 삼성 총수는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신화가 드디어 깨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 사회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소식을 딱 들으면서 오늘 아침은 어제의 아침과 굉장히 다른 아침인 거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데 나의 일상에는 무슨 변화가 있나. 아마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여러 가지 점에서 큰 파장을 아마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마 재계에서는 삼성그룹의 총수마저 구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는 아마 경각심이 굉장히 클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떤 불법 행위가 있을 때 예외일 수 없겠다. 이제 이전에 최태원 회장이 재벌 총수로서는 굉장히 장기간 복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거의 3년 가까이 복역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되는 사태가 됐고 아마도 지금 적용된 법률의 혐의상 또 그것의 법정형 자체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동시에 실형이 선고되어졌을 때 차기 정부에 누가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떤 사법정의의 측면뿐만 아니라 재계의 어떤 기업 행태 또 이 재벌들의 어떤 경영 행태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깊고 넓은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깊고 큰 의미 부여를 해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아침 어떻게 맞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이제 카카오톡 오마이TV 335 여러분 열어놓고 의견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아침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소식을 들은 여러분의 오늘 아침 표정이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올려주시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다음 TV 팟 아프리카 TV 열어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김기식 의원님은 경제 전문가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다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빈틈없이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막 의견이 들어오는데요. 레이첼 팡님께서 사진을 하나 보내셨어요. 네. 뭐야 나촉 되게 좋아. 꿀꺽꿀꺽. 예. 오늘도 오스트리아 비엔나입니다. 이재용 구속 너무 신나네요.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제는 굉장히 우울한 메시지를 보내셨던 것 같은데 박근혜 씨도 구속되면 정말 완벽하겠죠? 캬캬캬. 저는 그런 날이 빠른 시일 안에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준성님께서요. 오늘도 팟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이 됐네요. 이제라도 구속이 돼서 다행이고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특검 연장시켜서 구속영장 재청구해서 구속시키면 좋겠습니다. 최순실에게 돈 준 사람들 다 구속되고 삼성 해고 노동자들 복직시키고 인터넷 기사 본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도 불법 파견이라고 패소했던데 정규직 되셔서 그분들도 다시 복직시키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삼성전자 다닌 적이 있거든요.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신가 봐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법원에서는 박상진 사장은 말 그대로 시켜서 한 일이지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앞으로 특검 수사와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처리에 있어서의 하나의 시사점이 되는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 물론 당연히 이번 그 삼성 건의 주도는 이재용 부회장이 했고 네. 그랬습니다만 과연 시켜서 했다고 해서 이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처벌해야 되느냐라고 네. 하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네. 작성 과정에서 문체부의 공무원들이 관여했었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맞아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연 이들을 단지 시켜서 했으니까 뭐 좀 봐준다 이렇게 가게 되면 네. 이게 그 올바르냐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보면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시켜서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사법 처리를 해야 앞으로 이 부하 직원들이 그 재벌이 됐든 아니면 공무원이 됐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거 좀 국민들께서 법률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촛불 과정에서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민간인에 의해서 이렇게 국정이 농단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것에 저항 한번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요. 시키는 대로 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 특검 수사를 지금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검사의 경우에는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 난 못 따르겠다라고 소위 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저항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주범은 있겠습니다만 종범에 해당되는 이런 어떤 실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의 수위를 어떻게 할 거냐 또 법원이 나중에 기소되어졌을 때 어느 수위에서 처벌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의 어떤 근본적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특검이나 검찰 또 법원에서 깊게 고민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의 대표적인 건데요. 김하영 씨가 여전히 다니고 있잖아요. 네, 국정원에. 네, 그러니까 부패 그리고 불이한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단죄를 할 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이재용이 몸통이고 박상진은 꼬리에 불과하니까 너는 봐줄게라는 식의 판결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렇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좀 다른 얘기지만 연관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좋은 긍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위 직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의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장이 부정한 청탁에 의해서 어떤 업무 지시를 했을 때 그 밑에 부하 직원이
그것을 수행하게 되면 이제 김영란법상 네. 처벌받기 때문에 그런 위법한 지시나 혹은 뭐 부정한 청탁 법상 위반되는 청탁에 의한 지시는 이행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처벌받습니다라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줬다고 하는 점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랬을 때 실제로 너 사법 처리 감수해라고 할 수 있는 네. 상상은 없는 거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그렇죠. 보면 이제 이 법이 갖고 있는 어떤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상급자를 처벌하는 문제를 떠나서 사회 네.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시스템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부정청탁 금지법이 갖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여러 가지 네. 바뀌었습니다만 2004년도 선거법 개정이 가졌던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권자에게 밥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밥을 먹은 사람들조차도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고 하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유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도 50배 과태료 물기 때문에 이걸 식사 대접을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순순히 그걸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위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사회 풍토들을 만들어가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위 그 시켜서 난 어쩔 수 네.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기업체의 어떤 관계자들에 대해서 한번 특검과 검찰, 법원이 깊게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측면에서 네. 고민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국민정서법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몸통이니까 몸통은 처벌하되 이거 시켜서 했으니까 시킨 놈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여전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법정의를 세운다는 측면 그리고 다시는 또 똑같은 범죄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 그런 주신 거예요. 점에서 뭐 박상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어쨌든 권력 구조에서 보면 진짜 사실 굉장히 낮은 예. 사장이긴 하지만 예. 근데 사장인데 낮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건 오너에 의한 황제 경영이 있고 그것을 네. 뒷받침하는 미래전략실이 거의 계열사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계열사 사장이라 하더라도 더군다나 뭐 권원 사장이나 윤봉 네. 사장이나 고동진 사장 같은 위치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박상진 사장의 처리 문제보다 더 주목해봐야 될 것은 최지성 그 미래전략실 실장인 그 최지성 부회장과 네. 장충기 사장에 대해서 과연 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그리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 사장은 직접 독일에 건너가서 코레스포츠하고 서명을 하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것이고요. 최지성 부회장이나 장충기 사장은 실제로 미전실 안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서포트하면서 이 모든 사건을 함께 모의했던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아마도 네. 최지성 실장이나 그 장충기 사장이 이 모든 과정에 네. 그 소위 뭐 박상진 사장을 포함해서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보고와 지시는 아마도 중요한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했겠습니다만 네. 일상적으로는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사장이 네, 했다고 알아서 봐야 했다. 되겠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특검이 앞으로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것도 지금부터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한테 그 씌워진 혐의가 모두 5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뇌물, 횡령, 범죄 수익 은닉, 국외재산 도피, 그리고 위증. 이제 위증 이렇게 5가지인데요. 5가지 중에 가장 큰 범죄 물론 뭐 다 황당하고 네, 나쁜 네. 범죄지만 그 중에서 제일 법원이 심각하게 봤다라고 보면 역시 뇌물.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 뇌물죄 적용 문제겠죠. 사실은 이번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의 네. 구속영장 발부라고 하는 것은 특검 입장에서 보면 소위 수사의 본령에 해당되는 영역에 있어서 한 고비를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큰 두 축이 하나는 국가 기밀을 민간인에게 유출한 그걸 통해서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이제 한 축인데요. 이전과 관련해서는 많은 증거가 이미 나왔고 또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하는 네. 과정에서 법리적으로도 다 인정을 한 셈이었던 건데 네. 이제 넘지 못했던 하나의 영역이
영역이 소위 이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네. 대한 어떤 출연이라든가 또 삼성이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해서 지원했던 부분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큰 어떤 본령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어쨌든 혐의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구속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점에서 큰 본령을 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검은 전체적으로 이 수사에 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용 부회장에 적용된 수많은 적용 5개의 어떤 혐의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뇌물죄라고 하는 것을 두고 거기에 연관된 어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횡령이 이루어지는 거고 돈을 그렇죠 횡령해서 뇌물을 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 뇌물을 주기 위해서 승인 없이 자금을 해외로 반출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법률 위반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축에서 보면 뇌물죄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또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것을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헌재가 이제 앞으로 3월 초로 예상되는 이제 탄핵 심판 결정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지난해 9월 한겨레 첫 보도 물론 이제 7월에 조선 TV조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 9월을 기점으로 본다면 벌써 5개월째 이어진 전반적인 이 사태 과정 중에 어제가 제일 중요한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사건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에 대한 어떤 문제였고 거기에 대한 기업의 출연 과정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재단에 돈을 출연한 행위 또 그 과정에서의 어떤 대가성 여부 이 돈의 어떤 뇌물적 성격 이런 문제를 규명하는 문제는 이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이외에 직접적으로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자금을 제공했던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여기서 구속할 수 없었다면 아마 다른 기업들에 있어서 어떤 수사에서는 당연히 그건 구속영장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산을 못 넘고는 뇌물죄 수사는 거의 진전되기 어려웠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산을 이제 넘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뇌물죄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고 또 다른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봐야 되겠죠.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여쭤볼게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전체 대기업 수사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 특검이 이제 열 하루 남은 거죠. 28일을 마지막 종료 시점이라고 본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삼성에 집중하고 나머지 대기업은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하기 어렵다라고 선언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이제 행정법원에서 특검이 제기한 그 소송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이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뇌물을 줬다는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받은 사람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최순실 씨는 이제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세 가지를 좀 나누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제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를 현재로서는 1차 이 특검 수사 기한 안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특검의 판단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으로 보면 이 특검 수사 기한 안에 기소까지 다 맞춰야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사에서 소환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해서 구속시킨 다음에 기소할 수 있는 공소장 준비까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특검 수사 기간은 당연히 연장돼야 되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나머지 재벌 기업에 대한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특검 수사가 연장돼야 될 모든 필요성들이 다 입증된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으니까 나머지 기업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법률가라면 다 알다시피 수사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없는 건 너무나 다 분명해졌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의
뇌물을 제공한 쪽만 수사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뇌물을 받은 쪽도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수사 못했으니까 당연히 수사 기간을 연장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황교안 총리가 만약에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한다면 그건 뭐 명백히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 정치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하.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국회가 반드시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네.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이제 각하 결정을 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본안 판단 안 하고 이거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법원을 비난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형사 사건의 어떤 진행 과정에 생겨난 문제인데 이거를 네.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이 청와대 그 거부 행위를 행정소송이라는 건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걸 이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 네. 그다음에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네.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무슨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 그냥 어떻게 보면 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집행이 안 되면 경찰력을 동원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고 예. 그걸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맞습니다. 기소하면 되지 왜 그걸 갖고 소위 이제 권리가 침해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권리가 침해받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형태로 문제를 삼느냐라고 네. 하는 점에서 이 행정소송의 법리 구성상 법원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그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를 비판할 일이지 네. 법원을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공격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 압수수색을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이제 청와대가 문제고요. 즉 그렇게 보면 이제 왜 특검 보고 그러면 경찰력을 동원해서 나도 강제 집행 안 하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청와대라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이게 경호실이랑 물리력이 있는데 과연 지금 경찰의 뭐 특검 인력이라고 하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없으니까요. 경찰의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과연 경찰이 그런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하는데 필요한 병력을 협조해 줄 거냐? 이것도 황교안 총리가 그렇죠. 그 어쨌든 경찰청장이 네, 그 승인해 줘야 되는데 경찰청장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게 황교안 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경찰의 협조를 얻는다는 도리도 없고 서로 협조를 얻는다 하더라도 과연 청와대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경호실과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점에서 특검 입장에서도 이런 압수수색을 강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법원의 입장도 특검의 입장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정당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청와대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한 행사는 하지 않고 나몰라라고 있는 황교안 총리의 문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남은 마지막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청와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 연장의 필요성과 또 동의가 국민들 사이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특검 수사 연장을 안 할 명분으로 형식적으로 대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이제 자신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의 어떤 대면 조사 아주 뭐 형식적이고 짧고 편한 대로 하고 싶겠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할 이유가 없겠죠. 아마 저는 특검이 원칙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할 것이고 그 원칙에 반하는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1차 수사 기한 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결론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예상대로 3월 9일이나 10일쯤에 네. 이 헌재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사인인 거죠. 예,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이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장 안 하려고 하는 게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탄핵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특검이 수사 중이면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사법 처리될 맞아요. 것을 우려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구속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네, 네. 얘기를 그 실제 그 새누리당 아니죠, 자유한국당 네. 관련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탄핵은 피할 길이 없는데 형사처벌은 안 되도록 막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 전에 특검 수사를 종료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다른 기업들의 경우는요. 네. 특검 수사가 연장되면 당연히 뭐 사법 처리될 거라고 보고요. 뭐 그것이 구속의 형태든 불구속의 형태든 SK, 간에 롯데, 뭐 CJ 전부 다 될까요? 부영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출연된 돈조차도 네. 뇌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근거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재산이 일종의 공유재산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경제 공동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소위 그 K 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의 실질적 소유자가 최순실이었고 네. 또 최순실이 계획한 바에 따르면 그게 출연된 돈의 대부분을 지금 다 빼돌리려고 그렇죠. 했던 것이고 또 이 재단의 과정에 사무실의 위치 또 임원들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다 깨알같이 지시를 했던 걸로 쓰레기통까지도. 보면 이 재단의 소유권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유하고 있었던 거다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과거 판례로 놓고 보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청탁이 이루어졌지 않다 하더라도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기대 심리만 가지고도 네. 이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들이 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네. 모든 돈에 대해서 사법 처리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따라서 사법 처리의 수위는 대단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수사가 불가피한 거고요. 특히나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임박해 있었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롯데의 경우에는 네. 돈 80억이 이미 전달됐다가 네. 다시 돌려받지 맞죠.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형사적으로는요. 다시 돌려줘도 일단 돈이 가는 순간 범죄 혐의가 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돌려준다 기수 이런 걸로 아닙니다. 아니고. 돈이 일단 전달되는 순간 범죄 구성 요건은 성립이 된 거고 아하. 그건 돌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뭐 정상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네. 돌려줬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범죄 행위 자체를 다 무효화시키 의미 없는 것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특히 롯데의 경우에는 사법 처리를 피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부영의 경우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무조사 무마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다 증거가 남아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일단 실행이 됐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도 사법 처리 대상들이 SK 도. 전체는 아니어도 하더라도 그렇죠. SK의 경우에도 그런 얘기가 오갔죠. 물론 이제 SK의 경우에는 못 주겠다고 이제 네.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나마 이제 조금 참작 사유는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미르 K 스포츠 재단 이외에 말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네. 것 자체도 네. 대단히 다른 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 역시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특검 수사가 연장되면 그 방향 갈 거고 만약 특검 수사가 연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조건에서 네. 이제 특검 수사가 연장되지 않으면 모든 사건이 이제 다시 검찰로 이첩되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도 그거는 수사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 그렇군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야말로 재계의 피바람이 네. 예고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갈래를 잡아서 다시 한번 좀 여쭐게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테면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한다. 그것도 황교안 대행 측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측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주장 아니냐. 그리고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총리가 수사기간을 연장할 리가 없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뭐 당연히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하는 게 맞죠. 네. 최소한 법률가라면 그리고 그는 법률가죠. 네, 법률가라면 이거는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은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특검법의 취지도 네. 수사할 것이 남아 있으면 당연히 연장해 주라고 2차 수사 기한을 설정해 준 거 아니까 그거는 법의 입법의 취지상으로도 연장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수사 기한 연장을 거부한다면 그거는 명백히 정치적 결정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해주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구속만을 막아주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고 동시에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박근혜 지지층의 예. 지지를 얻기 위한 예.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결정이라 이렇게 봐야 하겠죠. 저는 아마 그러나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수사기한 연장을 거부한다면 네. 뭐 엄청난 저는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내일인데요. 촛불 집회 구호가 저는 정해졌다고 봐요. 황교안은 특검 수사기한을 연장해라.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러나라 그러지 않을까요? 물러나라 얘기도 나오겠지만 수사기한을 근데 뭡니까 퇴진행동이 굉장히 구호가 아주 국민들의 정서를 잘 읽어요. 그래서 2월에는 탄핵해라. 이를테면은 뭐 대선보다 탄핵이다. 뭐 이런 이를테면 이번 주 2주의 과제 그런 것들을 진짜 퇴진행동이 잘 정하는데 이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출마는 할까요? 대선에? 글쎄요,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돼서 직무정지 상태에서 탄핵 사건이 진행 중이고 탄핵이 결정되면 2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책임져야 될 권한대행이 출마하겠다고 그만두고 대행의 대행을 만드는 정말 세계사의 코미디 같은 일을 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정치적 목적 이익을 위해서 한다. 이건 저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그렇게 강행한다면 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적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교안 총리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하겠다는 자유한국당도 국민적 심판에 저는 직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도 국민적 심판. 어찌됐든 세계사에 남을 길이길이 빛날 코미디가 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요. 세계사의 코미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러시아 말기에 요승 얘기까지 그러니까요. 해외 언론에 나올 정도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맞습니다. 그분들이 잘 쓰는 표현으로 정말 희대의 코미디 같은 사건들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 책임자 중에 한 명인 네. 그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지낸 황교안 총리가 거기에 이제 희극적 코미디를 더하는 셈이 되는 거죠. 만약 황교안 총리가 출마한다면. 네, 제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앞서 다른 재벌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언론이 말이죠. 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앞두고 논조가 보수 언론이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지하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이재용 일병 구하기 엄청 나서고 있고 아마 이제 이게 밤사이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런 보도는 집중적으로 나올 걸로 보이고요. 마치 그 기업을 건드리면 국가 경제가
막 패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론을 잡아가 분명히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들도 그렇게 나올 텐데요. 뭐 정경유착이 있고 그 언론과 경제 권력이 얼마나 재벌 권력이 유착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지만 또 이 여론 시장에 흔들리는 민심이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 언론과 기자들이 네. 정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요. 네. 혹시라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사례부터 제가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SK의 최태원 회장이 네. 구속돼서 무려 3년 가까이를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게 경제에 미치는 파장, SK의 투자가 중단되고 막 했지만 지난 그 3년 동안 SK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죠. 망한 정도가 아니고 잘 기업 경영됐습니다. 과거 그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네. 구속될 당시에도 경제에 미치는 파장, 부정적 효과 매번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재벌 총수가 구속된 사례들이 여러 번 있는데요. 네. 그때마다 뭐 그 일부 경제지와 보수 언론에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야 된다. 여기서 구속시키면 어떡하냐. 했지만 네. 막상 구속했을 때 해당 기업이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가 흔들렸습니까? 그런 본 사례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오히려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네. 이재용 부회장 한 명의 구속으로 흔들리는 회사라면 미래가 없는 회사죠.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슨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는 판단해야 된다, 조절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 이런 식의 이런 부끄러운 주장을 어떻게 계속 언론이 반복해서 하는지 저는 정말 부끄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번에도 특검의 오기, 뭐 먼지털이식 수사, 뭐 이런 방법으로 계속 그 특검의 이제 정당성을 흔드는 보도들을 계속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이제 좀 말씀을 좀 여쭤봤습니다. 삼성이 패닉에 빠졌다. 그래서 삼성 자체로서도 굉장히 내부가 흔들릴 거다. 왜냐하면 경영권 후계 구도가 흔들렸기 때문에 앞서 이제 경영 공백은 없을 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시작된 게 1994년. 네. 무려 지금까지 23년간 이 작업을 해오다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건가? 앞으로 어떻게 삼성의 이 후계 구도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이번 일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도 네.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는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의 핵심이 삼성전자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아는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의 이제 뭐 권오현 부회장이나 윤부군 사장이나 또 고동진 사장이나 이런 소위 기술 쪽에서 성장해온 이런 네. 이제 그 테크노크라트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에게 오히려 미래전략실이 이래저래 간섭하지 말고 맡겨두면 충분히 기업 경영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정말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기업 내부에 보유하고 있고 뛰어난 경영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소위 이 게시타포 조직 같은 미래전략실이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계열사별 어떤 독립 경영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삼성의 미래를 위해서도 네. 나을 수 있다. 큰 전략적 투자 이외에 나머지 부분의 일상 경영에 대해서는 맡겨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SK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지금 기업 경영을 그렇게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점에서 삼성만큼 이렇게 중앙 집권적인 어떤 경영 구조라고 네. 하는 걸 이번에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까지 이어졌던 비서실 혹은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이라고 하는 중앙 컨트롤 타워에 의한 어떤 기업을 어떤 이 선단식으로 경영해왔던 이런 낡은 시대의 어떤 경영 패러다임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바꿔서 네. 미래지향적인 어떤 경영 구조로 바꾸는 계기로 오히려 삼았으면 좋겠다. 이번 일도 사실은 다 미래전략실에서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번에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라고 네. 하는 결정은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사법 처리 여부와 부관하게 일관되게 가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 구속으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합니다만 제가 삼성 문제만 20년 동안 들여다본 사람인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가 23년이라면 이재용을 추적해온 20년. 아마 이번 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에 대한 지배력, 네.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감옥에 갔는데도요. 그러니까 제가 안식년으로 저 스탠포드 대학에 개원 연구원으로 갔을 때 많은 미국 그 아시아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막 물어요. 네. 그래서 제가 북한을 이해하려면 삼성을 보십시오. 또 어느 분이 삼성에 대해서 물으면 삼성을 이해하려면 북한을 보십시오. 둘의 어떤 권력의 운영 행태나 내부 구조라고 하는 게 너무나 유사합니다. 3세 세습까지 똑같거든요. 네. 일종의 삼성은 왕과 비슷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일한 이 왕세자인 네. 이재용 부회장의 저는 경영 지배권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다. 다만 그것을 어떤 지분 구조에서 네.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어떤 플랜을 실행하는 것은 늦춰지겠죠. 핵심적으로 보면 네. 삼성전자를 인적으로 분할해서 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그것을 다시 통합된 삼성물산을 또 인적 분할해서 두 개의 애를 합쳐서 통합 지주 회사를 만드는 네. 이런 어떤 삼성의 어떤 네.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지배권을 확립하는 경영 승계를 위한 어떤 개편 작업에는 아무래도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곧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지배권의 약화로 나타날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가 네. 감옥에서 분해하지 말고 네. 이걸 어떻게 오히려 삼성의 발전의 계기로 삼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게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전실 해체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너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미전실을 굳건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해야 될 아마 굉장히 중요한 결정 사항일 것 네. 같은데요. 제가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삼성 내부의 미묘한 모든 얘기를 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자 이병철 회장 때의 비서실과 이병철 회장과의 관계하고 네. 이건희 회장 때의 이건희 회장과 구조본부의 관계하고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관계는 본질적으로는 같을지 모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병철 회장 때 비서실에 대해서 이병철 회장은 절대적 주군이었다고 한다면 이건희 회장 때 구조본부는 물론 이건희 회장의 절대적 권력은 있겠습니다만 상호 공존한 측면이 있죠. 그러다가 그게 일정하게 가다 보니까 이학수 부회장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건희 회장이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였다고 봐야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관계는 그거보다도 조금 더 약화돼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네. 분명히 내부적으로 미묘한 파장은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지배권을 뒷받침하는 어떤 시스템 개혁 자체가 충분히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또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아직
네. 살아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지분도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아버지가 네. 갖고 있는 지분도 아직 정리돼 있지 않은 상태고 만약에 새로운 지배 체제가 갖춰지기 전에 만약에 이건희 회장에게 병고가 생길 경우에는 그 재산의 반이 무조건 홍나희 부인에게 일단 그렇죠. 가고 예. 그 나머지 반을 균분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세 자녀가.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지분의 사실 중에서 네.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법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더 작네요. 그렇죠. 실제로는 뭐 하나의 여사가 더 많고. 그렇죠. 네. 6분의 1 정도밖에 밖에 안 되는 안 수준인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고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하고 뭐 이런 이제 소위 복잡한 이제 플랜을 가동시켜 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완결되기 전에 지금 상황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네. 미묘한 파장은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것이 순수 기업 경영 이외에 삼성 기업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과정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네. 지배력은 네. 본질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그렇군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씨 왕조는 영원하다. 근데 왕세자가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권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련을 해체하라고 광장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 자동 해체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뭐 LG, 삼성. 뒤이어서 지금 SK가 탈퇴를 했고 오늘 이사회를 여는데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을 못 뽑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경련 해체가 가져올 파장도 클까요? 글쎄요, 뭐 이미 전경련이라는 거는 이미 그 국민적으로뿐만 아니라 재계 안에서도 그 이미 의미를 뺏겼다. 상실해 버린 거고. 이제 앞으로 어떤 정부가 전경련을 예를 들면 경제단체 그 대표들 초청 간담회를 한다고 한들 전경련을 누가 부르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런 조건에서 전경련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저는 뭐 당연히 스스로 해산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막대한 지금 자산이 남아 있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저는 주요 회원사였던 어떤 재벌들의 결정에서 사회 공헌하는 자금으로 쓰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경련에 얼마나 있나요? 지금 일단 여의도에 50층짜리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해도 한 층만 주면 좋겠다. 오마이뉴스에.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사회공헌 자금 공익적 자금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 앞서 말씀 주신 대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2달 안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유리한가요? 지금 선거인단 모집하고 계신데 그제만 71만 명이 전화를 걸었고 그중에 그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분이 22만 8천 명. 어제까지 하면은 한 3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선거인단에 가입을 했는데 이거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역선택. 그래서 박사모가 다 가입해가지고 문재인 떨어뜨리자 이런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현상. 뭐 지금 정권 교체는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중도 심지어 보수적인 분들까지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아주 보수적인 기업하시는 분도 이번엔 정권 교체 해야 되는 것 같다. 이 상태로 못 간다라고 하는 것 같고 또 실제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저희 당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의 합이 지금은 이제 거의 그 60%에 육박해 있고요. 당 지지도가 지금 45% 그러니까요. 가고 있고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 여론도 꾸준히 견고하게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저희 당의 경선이 거의 본선에 해당되는 정도와 같은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정권 교체는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뭐 선거라는 건 하루아침에도 대선은 특히나 격변하기 때문에 늘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저희 당과 후보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당 이제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거의 뭐 이게 무슨 대박 터지듯이 지금 네. 막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높았고요. 지금 예상으로 가면 거의 200만 아마 최대 역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대 규모의 국민 참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위 저희 당 지지자가 아닌 네. 또 무당층도 아니고 국민의당이나 보수신당이나 심지어 요즘 박사모가 나서서 네.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경선인 선거인단에 참여해서 반 문재인 투표하자라고 뭐 선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실제로도 일정하게 그런 어떤 국민의당이나 박사모나 이런 데들이 들어와서 네.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역선택을 하려고 하는 흐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저는 네. 대통령 선거 같은 규모,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국회의원 선거는 몰라도요. 네. 이런 대선 후보 경선이 어떤 조작적인 흐름에 의해서 결과가 뒤집어지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거는 뭐 어떤 저는 근거가 있으세요? 일단 크게 보면요 경선 결과가 한 번도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어지는 어떤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오차 범위 내에서의 어떤 경합이다 이러면 이제 뒤집어지기도 합니다만 네. 이게 대개 민심에서 나타나는 흐름들이 대체로 대통령 선거에는 거의 일치되게 네.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2%인데 뒤집지 않았냐라고 네, 얘기하지만 사실은 경선을 들어갈 시점에는 이미 노무현 후보가 이인재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미 확인된 조건에서 경선 과정에서 표록을 확인해 줬을 뿐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어느 쪽에서 네.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는 흐름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서 뭐 문재인 투표를 조직하자라고 하는 흐름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저는 경선 결과는 순수하게 국민 여론에 따라 결론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론 지지율이 그대로 반영되는 형식으로 갈 거다. 아무리 역선택을 하려고 박사모 등이 들어와서 노력을 한들 그것은 무용지물일 거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거죠? 오히려 지금 뭐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네. 말 그대로 국민들 앞에 경쟁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국민적 지지도가 중요한 거죠. 네. 거기서 무슨 변동이 생기면 우리 당의 경선에도 변동이 생길 것이고 거기서 현재와 같은 양상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저는 대선 경선도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를테면 지금 뭐 샤이박근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전히 30%라는 보수, 강고한 보수, 우익적 성향이 있는 이 표가 존재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워낙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얘기는 못하지만 이 탄핵이 인용이 되고 이를테면 그 대선 전국이 열리면 이 2달 안에는 또 다른 변수, 이를테면 지금 북한 문제를 비롯한 안보 변수. 그래서 안보라든가 이를테면은 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뭐 비호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면서 이를테면 다시 또 한번 판이 요동칠 것이다. 뭐 박지원 그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3월 빅뱅설 뭐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를테면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은 이제 탄핵과 특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와 특검이 이슈를 주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지만 선거 국면이 열리면 또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뭐 선거와 정치에서 뭐 모든 걸 예단할 수 없고요. 네. 정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어떻게 변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는 지금까지의 흐름이 저는 유지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 변동이 발생하기에는 네.
너무 선거가 짧아요. 짧죠.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3월 초에 탄핵 결정 나는 데까지 지금 뭐 거의 보름밖에 안 남은 네. 셈이고요. 그리고 나서 탄핵 결정이 되면 경선 과정이라는 게 거의 20일 네. 정도, 20여일 정도고요. 경선에서 후보 뽑히면 한 달 만에 선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크게 변경시킬 만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네. 현재 흐름들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희 당으로서는 좋은 것은 네. 어쨌든 문재인 후보만이 아니고 안희정 지사가 넓게 중도층까지 네. 물론 이제 안희정 지사가 지나치게 그 복지 문제나 경제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 네. 입장을 취해서 좀 비판되는 지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 중도 영역으로까지 표를 확장해주고 있고 또 그것이 지금 당의 지지도를 높이는 데 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작년에는 이재명 시장의 선전으로 했고 네. 지금은 또 안희정 지사를 통해서 저희 당이 어쨌든 경선 자체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 상황들은 대단히 당으로서는 좋고 또 그 과정에서 외연 확장도 되는 거고 뭐 이 당이 무슨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잘하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국민들의 마음을 못 얻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바른정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총리 붙잡고 어떻게든지 간에 뭐 대선은 모르겠고 TK에서의 주도권만큼 바른정당에서 뺏기지 않겠다라고 이런 뭐 거의 포기한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당도 안철수 후보나 당 지지도를 보면 거의 뭐 이게 국민들한테 신임을 못 얻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잘 나갈 때 또 이제 겸손하게 잘 하셔야지 안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역풍이 그렇습니다. 있을 수 네, 있기 네.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국회가 지금 파행인데요. 원래 이제 촛불 민심의 요구는 1, 2월에 개혁 법안들을 좀 추진해라. 사실상 이제 국회가 12월 9일 탄핵에 멈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환노위 왜 삼성 백혈병 문제, MBC 노동조합 파업 그 문제, 그다음에 이랜드 부당 노동행위 이거 왜 환노위원장이 멋대로 결정을 했냐 일방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야당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다수결로 한 건데 이제 트집을 잡은 거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끌려다녀야 되냐라는 근데 물론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 딜레마적 상황이지만 이걸 좀 돌파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건 없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요. 사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던 환노위라고 사안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MBC 노조에 대한 탄압, 삼성 백혈병 문제 이거 청문회 하자는데 그걸 반대할 이유도 없고 서로 이견이 있었다 한들 그걸 갖고 환노위만이 아니고 전 국회 일정을 다 올 스톱하면서 보이콧한다는 게 더군다나 언필칭 이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데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정말 헌정사상 이래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왜 저럴까? 왜 저러는 저는 앞서 이제 황교안 총리가 수사기한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모든 정치 행위는 뭐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도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25% 이거를 결집시켜내면 대선도 해볼 만하고 최소한 보수 내에서의 어떤 바른정당과의 주도권 경쟁에서는 압도적 우위에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사고가 그 소위 철옹성 같았다고 평가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 25% TK를 중심으로 이거를 다시 모아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죠. 그걸 위해서라면 뭐 체면이고 뭐고 간에 집권 여당으로서의 도리도 뭐고 간에 어쨌든
오히려 일부러 정쟁과 파행을 만들어내서 극한적인 어떤 여야 대립구도를 만들어내서 지지층을 결집시켜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탄핵 상식적으로 기각 집회도 사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교안 총리의 수사 거부, 연장 거부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네. 그렇게 되면 야권 지지층이 크게 반발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이 여권을 과거 네, 전통적 네, 여권들을 결집시켜내는 계기로 또 그걸 활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 구심이 됐던 황교안 총리를 대선 후보로 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거의 약간 정치적 꼼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정치 그만하라고 그렇게 당이 얘기하는데. 뭐 우상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박완주 원내수석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네. 상식적인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 촛불, 광화문에 촛불을 드신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보면 네. 당 원내 지도부에서도 어떻게든지 2월에 네. 다만 얼마라도 성과, 개혁 입법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네, 있습니다만 이게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행태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또 이번 사태 이전에도 네. 4+4 회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4당 원내 수석들하고 해당 상임위 간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 뭐 법사위 이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 네. 무조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가 새누리당 지금 네. 자유한국당 원내수석한테 아니 나하고 합의해놓고 네. 당신 당 법사위 간사가 반대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법사위 간사가 반대한다고 안 하는-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거를 안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네. 라고 항의할 정도의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집권 여당이 그냥 목리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아침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국회 파행은 우상호가 책임이 있다. 우상호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적반하장이라고. 아, 참 이런 적반하장적 상황을 국민들이 이제는 그만 보고 싶다. 적반하장 우리 많이 봤습니다. 작년 9월부터. 네, 맞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국민들이 봤는데 지금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것에 진짜 저는 저분들이 국회의원 선거 언젠가요? 3년 남았는데 저는 3년이 저분들이 남았어요? 예. 다 최순실 씨가 지난번에 특검 그 출두하면서 네, 여기는 자유민주 특검이 아닙니다. 막 소리 지르고 네, 있잖아요. 네. 너무 진짜 적반하장의 아주 그러니까요. 전형 네. 극한을 보여줬는데. 연병안에가 바로 나왔죠.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심정은 연병한해인데 최순실의 그런 태도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네.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그런 거군요. 있는 예, 거죠.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 최순실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 정말 오늘 그 댓글창이 뜨겁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야말로 어제 같은 경우는 법원에 대한 욕폭탄이 쏟아졌는데 오늘은 그 아름다운 구속 노랫말을 들으시면서 이재용 구속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와 평가를 해보는, 그래서 내일을 촛불 들고 떠나가자, 광장에 나가서 또 외치자, 그러면 광장의 민심, 촛불의 국민적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 카카오톡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짱돌님께서 오늘도 오마이뉴스로 아침을 맞이하며 출석합니다. 매일 출석하세요. 아침 뉴스에서 이재용 구속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습니다. 어제 구치소까지 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계속 보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의성 날씨는 제가 이제 맨날 묻는데 오늘 안 여쭸는데 바로 그냥 자동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의성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아침에 비가 좀 내렸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입니다. 비가 오고 나서 쌀쌀하다고 합니다. 거의 기상 기상캐스터 수준으로 의성의 날씨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그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비니지니오님이신가요? 이재용 구속 완전 쌤통. 전경련은 자진의 산을 넘어 강압적 말살로 역사에서 그 어떤 흔적도 없이 영원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새누리당, 위헌정당 반드시 강제해산. 좀 강한 구호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윈디님께서요. 드디어 대한민국이 삼성과의
유착고리를 끊는 역사적인 오늘 너무 기쁘네요. 원칙이 지켜지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때 나도 시카고를 떠날 거예요. 지금 시카고에서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저력 있는 우리는 한국인 눈물이 납니다. 기뻐서. 특검 함정석 판사 모두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쓰신 분으로 기억할게요. 박근혜 너무 싫어. 범죄인.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카고에서 의견 주셨고요. 은미님께서 이분 일본에서 주시는 건데요. 그립습니다. 나의 조국 하시면서 이재용은 깜빵 가서 반성하길 거듭나서 멋진 경영자로 돌아오세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착한 것 같아요. 라일락님께서 김기식 의원님 안냐 너무 좋으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황대행이 특검 연장 안 할 거라 200% 생각하는데요.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이냐니님께서 오후는 장윤선 기자님과 함께 팟짱으로 오후? 오레곤이래요. 미국 오레곤. 지금 오후고요. 비가 옵니다. 오후 4시 40분입니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더욱더 해피하게 오후를 맞이합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탄핵까지 가야겠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레곤에서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영재님께서 이재용 구속 당연한 일이고 감동입니다. 모든 게 촛불시민과 특검팀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박근혜 탄핵 인용입니다. 빨리 나라 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테레사님께서 어디서 보내신 건가요? 어제는 구름, 오늘은 햇살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끝까지 지켜봅시다. 부역자들도 구속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살만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화이팅. 이분이 어디 외국에서 보시는 시드니, 호주 시드니에서 테레사님께서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이고,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의원님 그 앞서 질문 그것만 딱 설명을 하나 해주시죠. 뭐 어떤? 다른 방법 없을까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예. 사실 뭐 특검 수사기한 연장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황교안 총리가 승인해주거나 아니면 법을 개정하거나. 근데 이제 내일 촛불 다 나오셔야겠어요. 네. 100만 모여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총리의 결정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계산의 요소에 네. 당신 그래도 대통령 나오고 싶으면 연장 안 하고 나왔다가는 돌 맞을 거다. 돌 맞을 거다. 이런 이제 이거라도 해라.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국회가 이제 특검법을 연장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게 되면 실제로 법 처리가 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네네. 지금 원내교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4당 중에서 3당이 합의하면 그걸 받아줄 거냐. 사실 네네. 200석이 넘으니까. 그렇죠. 그런 예. 점에서 직권 상정 요건에 해당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논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마 당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황교안 총리가 거부하는 상황. 그래서 네. 다음 주 아마 수요일 정도까지 네, 황교안 총리의 연장 결정 여부를 보고 23일 본회의 때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냐. 지금은 현재로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그렇죠.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러고는 지금 뭐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 없고요. 또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4당이 다 합의하는 건 어려울 겁니다. 아마 다만 바른 정당에서는 지금 네. 특검 연장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당 간의 합의는 가능하고 그게 절대 다수인 3분의 2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의장께서 결단을 하실지 그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실에 전화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촛불 집회에 황교안 총리에게 좀 그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촛불로 어떤 일을 하셔야 될지.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이 넘었네요. 69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역시 삼성 베테랑 전문가다. 저희가 이제 매일 이렇게 과외 선생님 모시고 국민들이 과외를 하고 있어요. 어제는 박범계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법률 공부를 싹 시켜주셨거든요. 오늘은 김기식 의원님 모시고 저희가 삼성 공부 정말 싹 잘 했습니다. 매일매일 과외받는 기분 괜찮으시죠, 여러분? 공짜예요. 많이 공유하기 그리고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